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 책 128페이지죠. 정책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론 부분은 아, 뭐 행정고시 이사에서는 사실 정책학이 이 선택 과목으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뭐 주관식 문제, 행정고시 2차 문제는 이 부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급과 9급 객관식 시험 문제는 행정학 분야에서 어, 전체 20문제 중에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행정고시 2차에서 정책학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특히 행정학과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이 정책론 부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론 부분은 다른 답안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행정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그냥 정책학을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깊이 공부하지 않아도 뭐 답안 쓰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학부 다닐 때 답안을 써봤기 때문에. 근데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비록 정책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학 답안을 위해서 한 이 정도의 제 책에 나온 이 정도의 정책론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799 객관식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 정책론 부분이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좀 더 깊이 있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새로운 이론들이 좀 빨리빨리 이 정책론에 들어온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해서 공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정책론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기본 정책의 이해, 그 다음에 하나는 정책 형성과 결정, 그다음 정책 지평과 평가입니다. 이 세 파트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이 각 파트별로 맨 앞에 있는 써놓은 이 한 페이지의 내용은 사실 그 파트, 그 편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편에 대한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저의 생각을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이나 공익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한 행동 방안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달성해야 될 목표와 그 행동 방안을 적어 놓은 게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 문제와 공익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분야는 공공 문제와 공익 가치 해결이에요. 근데 도대체 뭐 A라는 사건이 있다면은 이 사건이 정말 공공 문제냐는 걸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단을 해야지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죠? 이 판단이 바로 결국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판단하는 것부터 대안하는 것까지 뭐 오히려 그 이유는 비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두가 사실 정치적으로 연결돼 있겠죠. 이 판단하고 대안하는 이 부분이 정책학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학은 데이비드 이스트에 의하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의 권위적 배분과 연계되어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정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이 구체화되어 간다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 그리고 어떤 대안이 1, 2, 3 대안 중에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면 결국 정책학은 정치적 판단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판단을 누가. 이 집행 과정에서도 누가 집행하냐의 문제, 이 누가란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은 첫째, 행위자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정책학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행위자가 누구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면접을 가더라도 요즘 7급 같은 경우는 PT 면접을 하죠. 5급과 7급은 PT 면접을 합니다. PT 면접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주로 면접관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 행위자예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그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식별하느냐, 이런 문제들,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자 식별에 대한 부분은 제1장에서 거의 배울 겁니다. 제1장에서 보면 행위자 식별은 어떤 방법들이 있겠다는 걸 제1장에서 주로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 정책론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라는 흐름으로 공부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예산을 공부하듯이 정책도 이 광범위한 정책적 영역은 정책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 네 개의 단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답을 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겁니다. 뭐 상당히 혼돈스럽다. 그러면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이 과정별로 블라블라블라 답을 써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책론 전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매핑을 어떤 그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액터들 행위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둘째는 의제 설정, 결정, 집행, 정책 평가라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정책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책 유형은 뭐 주관식이나 뭐 객관식을 공부한 학생들이 이 정책 유형이 왜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주 객관식 문제 나왔고요. 뭐 오래전에는 주관식 문제도 나왔습니다. 요즘 주관식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정책학에서는. 근데 하지만 다른 답을 쓰거나 하는데 굉장히 기초적인 게 되고 왜 정책 유형이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오느냐. 이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책 유형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다양한 정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정책을 결정한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분야를 보는 것보다는 이 정치 과정 분야에서 어떻게 행위자들이 움직여서 이게 결정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다는 얘기는 정책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독립적으로 분리되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왜? 굉장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정치 과정에. 그죠? 이게 종속 변수잖아요. 이게 독립 변수고, 이게 독립 변수고, 이게 종속 변수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반대 힘을 작용한 게 이 정책 유형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책 과정에 의해서 좋아 이게 결정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 복잡한 과정들이 여기 있는 이 복잡한 과정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는 얘네들의 유형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정치 과정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는 뭐죠? 정치학적인 관점이에요. 이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뭐 행정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정책이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면 그걸 보면 이 정치 과정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독립 변수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정책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그리고 정책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치학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논점을 이 정책 유형론이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꾸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꾸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 유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책 유형에 따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 좀 더 이야기해서 이게 정책이 조금 이따 우리 배분 정책이냐, 그죠? 규제 정책이냐에 따라서 이 정치 과정들이 달라지는 거겠죠. 배분 정책은 서로 받으려고 노력한다든지 뭐 그럴 경우인데 규제 정책은 뭐 또 어떻게 서로 여기에 접근한다든지 만약에 경쟁적 규제 같은 경우는 서로 얻으려고 또 다 접근한다든지 또는 보호적 규제 정책을 피하려고 한다든지 좀 모습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양태가 다르다는 거죠. 행위자들의 양태가.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정책학으로서 하나의
어떤 정책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장하기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분류 중에서 이 기능별 분류는 항상 여러분들 기능별 이러면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교통부, 복지부, 정보통신, 국방부, 교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고요. 별 의미 없죠. 이 목적과 성격에 따라 분류해요. 자, 이렇게 목적과 성격에 따라 분류를 해놓으니까 이 분류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 정치가 작동하느냐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이 분류는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정책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로위의 분류, 둘째 알먼드와 파월의 분류, 셋째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분류했냐도 알아놔야 돼요. 뭐 이건 뭐 나중에 잘 적어 놓으셨다가 또 시험 공부하실 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목적과 수단에 따라서 로이는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분배정책, 구성정책이라는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알몬드와 파월은 시스템 이론의 입장에서 추출, 규제, 분배, 상징의 네 가지를 했고요.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 형성과 집행을 중심으로 분배, 경쟁,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입니다. 사실 다 비슷해요. 세 사람이 분류한 게. 세 분류가 비슷한데 각각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이 분류에서 첫 번째 이슈가 뭐죠? 학자들별로 분류를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별 구분. 죄송합니다. 글씨가 왜 이랬지? 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는 두 번째 각 구분배 이 정책의 유형별 내용이 뭔지 이 설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까지요. 자, 지금부터 그걸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배분 정책입니다. 자, 이 배분 정책은 분배 정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부가 하는 일 중에 대부분이 이런 배분 정책입니다. 도로를 만든다든가 항만 건설한다든가 그죠? 국공립대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소득 중개 사업을 한다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뭐 30만 원씩 받게 되는 거. 다 분배 정책, 배분 정책입니다. 뭐 첨단 의료복지 단지를 만든다든지. 자, 이런 뭐 대부분이 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분배 정책의 내용은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분배 정책 중에 알아내야 될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각주를 보시면 로그 롤링과 포크 배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로그 롤링은 자, 로그가 뭡니까? 통나무잖아요. 그죠? 통나무를 이런 통나무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서서 같이 돌리는 겁니다. 함께. 이래서 경쟁 세력의 요구를 수행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우리 나라의 돈을 받아먹는 겁니다. 그죠? 이 포크배럴은 뭐 과거에 여러 학자분들은 이 돼지 구유 나눠 먹기식이라 그런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돼지 구유통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돼지 구유통에 돼지 구이가 막 들어 있어요. 그리고 돼지 여러 아들이 많아서 막 뜯어 먹는 겁니다. 이 구유를 먹는 겁니다. 이게 서로 예산을 확보하려는 행태. 국가 예산이 여기 있는데 이 예산을 서로 국회의원들이 먹으려는 그런 행태를 포크 배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그 롤링과 이 포크 배럴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게 이 배분 정책이다.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 정책은 아까 봤듯이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이 규제 정책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나눴습니다. 그죠? 이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쟁적 규제는 다수의 경쟁자들이 정부가 뭐죠? 여기 핵심 용어가 이겁니다. 정부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뭐죠? 대표적인 게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죠. 여러분
이 신라 면세점, 롯데 면세점, 그죠? 이 면세점이 되면 거의 황금알 낳는 고의가 된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면세점. 왜 해외 여행객들이 사실 면세점만 주로 가기 때문에 많이 가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세점.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여러분 SK, 여러분 핸드폰 어디 쓰죠? SK, LG 뭐 이런 식으로 KT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다른 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부가 막아놓는 거예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항공 운항권 부여. 예를 들어서 미주노선을 지금보다 100회를 더 늘리겠다. 그럼 그 100회를 어디? 대한항공을 주느냐? 아시아나항공을 주느냐? 아니면 저가항공에다 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 정책은요. 보호적 규제 정책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부하여 규제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규제죠.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단국 대학생이 알바하러 왔다. 그러면 야, 너 시간당 6,000원 줄게. 안 되죠. 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됩니다. 그죠? 유통기한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 정책, 환경보호 정책 이런 것들은 다 규제 정책이다. 뭐 쉽죠. 그 다음 재분배 정책입니다. 재분배 정책은 재배분 정책이라 같은 말이에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여러분 개인소득세, 그다음에 상속세는 누진되는 거예요. 개인소득세, 상속세 자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물론 누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은 전부 재분배 정책이죠. 재배분 정책. 개인소득세도 여러분 연봉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죠. 5억이 넘어가면요 거의 42%.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운동선수들이 10억 연봉을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한 6억 정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봉을. 나머지 4억은 세금이다. 이런. 그리고 또 상속세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를 더 많이 냅니다. 뭐, 큰 빌딩을 2개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 빌딩 2개를 줬다, 나한테. 그러면 거의 하나는 이건 세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가질 겁니다. 아마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가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런 누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 평등한 대우가 아니라 평등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갈등의 수준이 가장 높아요. 자, 질문. 정책 유형 중에서 갈등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어느 거냐? 갈등. 재배분 정책이죠.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종부세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큰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음 구성정책. 구성정책이란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규칙이나 구조와 관련된 거예요. 쉬워요. 이런 것들은 뭐 선거구를 조정한다든지 정부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공직자의 보수 등과 같은 것들이 구성정책이다. 국가를 구조화하는 문제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출정책. 추출정책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거 쉬워요. 상징정책, 상징정책, 뭐 애국가, 국경일, 애국가, 국경일, 지표나 우회에 위인 사진 등을 넣는 거죠. 상징정책.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기본적으로 주관식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정책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이 구조화해서 유연하게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되고요. 객관식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방금 이렇게 제가 형광펜으로 친 부분을 잘 알아서 각각을 잘 매칭해야 됩니다. 이 매칭하는 시험 문제는 꼭 2년에 한 번씩은 799 문제에 국가직 지방직에 공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책학 문제 중에서 가장 자주 나왔고 여러분들이 출제하는 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되게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딱 내가 뭐 누구냐 또 더더구나 요 부분도 그죠? 누구의 무슨 정책이냐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각 배분 정책에서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문제는 쉽게 시험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여기에 뭐 제가 가치와 비판 부분 뒤쪽에 있는데요. 제 책에서 뭐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 각 정책 유형들이 상호 배타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벤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경제발전 고용주의 위한 목적 달성을 의도된 것이면 분배 정책이고, 대기업이나 기존 기업에 비해 보호 대상으로 된다면 이게 일종 재분배 정책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베타 아니라는 건데, 베타 정치 베타 성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크게 이 아랫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윗부분에 잘 이해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